9월 29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예년 같진 않지만 본격적인 추석 귀성행렬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요. 2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포장만 가능합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49일 만에 50명 밑으로 내려왔는데 잠시의 방심으로 다시 재유행으로 이어져선 안 되겠습니다. 특히 추석 바캉스 떠나신 분들 들뜬 마음에 마스크와 거리 두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소식은 신반장 발제 때 짚어봅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해경은 오늘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확인됐고 북측이 해당 공무원의 나이와 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무원 피격 사망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늑장 대처를 문제 삼으면서 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비극적 사건을 이용한 북풍 정치를 멈추라 이렇게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대통령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전 보좌관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죠. 민주당이 사필 규정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해경이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해경은 공무원 A씨의 신상 정보를 북한이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정치권에서는 월북 여부와 함께 시신 훼손 여부를 놓고서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9월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네, 그동안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현장 조사와 공무원 A씨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해왔던 해경이 오늘 공무원 A씨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방금 해경의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해경은 공무원 A씨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벗어나 북한 해역에서 피격을 당한 건지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해경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근거로 판단할 때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게 해경의 입장입니다. 해경이 근거로 든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측이 공무원 A씨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해경 수사관들이 직접 국방부를 찾아 확인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A씨의 각종 신상 관련 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첩보를 우리 정부가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설명대로라면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는 북한 통지문의 주장은 거짓인 겁니다. 자, 일단 해경의 월북 정황 근거를 더 들어보죠.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속, 조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조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A씨가 발견된 해역까지 가려면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A씨가 자발적으로 북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해경의 판단인 겁니다. 자, 어제 민주당 황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A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정보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명조끼, 부유물, 그다음에 신발이 가지런히 놨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 정보 자산에 접수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방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월북할 이유가 없다면서 반발해왔던 친형 이래진 씨도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래진 씨는 월북 판단 등에 대해서 정부가 실종이 아닌 잦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선장을 했고 국가공무원으로 8년 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북 여부 못지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시신 훼손 여부입니다. 사실이라면 참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총격 후 이 시신까지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시신은 이미 사라졌고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시신 훼손 여부가 남북 간 진실 공방 양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 야당은 시신 훼손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특별정보, 그건 이제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스페셜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우라고 확인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우리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할 것이고 또 이 국방부 말을 믿게 된 동기는 그냥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데 근거한 거거든요. 네, 여당도 시신 훼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통해 훼손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낼 것입니다.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함께 찾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번 사건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국방부도 북한이 시신 훼손을 했다는 첫 번째 판단, 이 첫 판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이 그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뭐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던 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와 해경 등 우리 정부의 중간 조사 결과와 또 북한의 주장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해주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단순 표류는 해당 해역 이동 한계. 네, 오늘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죠. 상세한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 발표 내용, 아까 이제 고 반장도 소개했지만요. 북한이 공무원 A씨, 피격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신상 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고요. 만약에 이 대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은 거짓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해경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수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방문을 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해경의 말대로라면 북한의 통지문 주장은 거짓인 겁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을 해서 신분하기를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다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단 80m 거리에서 신상 정보를 자세히 파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는 대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해경이 발표한 해당 내용이 국방부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방부의 첩보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뭐 사실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국방부의 첩보 내용 일부가 또 공개가 됐죠. 네, 일단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연합뉴스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 발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리 군이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곳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지난 20일 오후 3시 반 이전부터 북한 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첩보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 측 무선 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북측이 A씨를 밧줄로 묶어서 육지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해상에서 잃어버린 후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던 정황으로 볼 때 당시에는 구조 의도가 비교적 뚜렷해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은 오후 9시를 넘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북한군 상부와 현장 지휘관 간에 설왕설래가 오갔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군 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라는 명령이 하달이 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후 9시 40분쯤 현장 보고에서 사살했다라는 보고가 북한군 상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는 그런 교신 내용을 우리 군이 이제 감청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제 이제 저희도 속보로 전했지만요. 민주당 내 TF, 특히 황희 의원이 브리핑을 갖고요. 월북이 맞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네, 뭐 민주당 황희 의원이 관련 민주당 내 특위위원장을 그렇죠. 맡고 있는데요. 네. 자, 황희 위원장, 자, 다양한 경로로 이 파악을 획득한 한미 양국의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일단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이 돼 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황 의원은 한미 연합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이 된다며 이 정보의 출처는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출처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 공무원이 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월북 문제 관련해서는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유가족인 친형 이래진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월북이 아닌데 해경이 몰아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죠. 오늘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 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으로 단언하고 있다면서 내 동생이 업무 수행 중 실종돼 북한 영해로 표류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동생을 실종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2번이나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역을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국방부가 이제 기존 판단을 전제로 하고 또 첩보의 재분석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이제
아직 단정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 군과 해경 쪽에서는 확실한 첩보를 뭐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신 반장. 네, 민주당은 철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시신 훼손 여부 등의 의혹을 밝히고 북한도 공동조사에 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남북 간 서로 발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조사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실종된 것이 21일 새벽 1시 몇 분이고 그것을 안 것은 11시 반쯤이었다면서 시간이 나왔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그때 바로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첩보를 종합해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쉬운 게 있어서 북한의 아주 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리라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보다 더 소상한 설명을 국민 앞에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의당은요. 정치권과 언론 모두 자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참담한 사고 앞에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해 남북관계 경색을 조장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자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북한의 사과와 이 재발 방지 약속 이후에 진상규명과 조사에 따른 책임 그리고 처벌은 필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신동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조금 이제 표현이 뭐 셀 수도 있지만 스스로 북한 해역에 들어간 공무원을 무슨 수로 구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강행할 경우에는 사살하기도 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40대 민간인이 사살됐던 그런 뭐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자, 아무튼 자진 월북자를 잡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라는 게 민주당 최고위원 신동근 의원의 주장인데 아직 이제 뭐 군과 해경이 월북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특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섭본부장 지금 이제 방미 중이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어제 만났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자,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이 만남을 가진 다음에 기자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자, 비건 부장관 훌륭한 만남을 가졌고 한반도 및 한미 관계와 관련한 여러 이슈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도훈 본부장은 최근의 대화 중에 제일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또 그 대화 속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양국의 공동과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얘기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건 부장관은 이 비극적인 피살도 물론 논의했다. 자, 한국 국민 그리고 분명히 미국에도 이 깊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외교 증진을 계속할 건설적인 방안들도 또한 논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지금 막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고 반장이 발제하고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해경이 발표한 내용은 이제 해경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북한군의 그 보고 내용 저희가 이제 감청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신 내용을 획득했다라는 내용은 연합뉴스의 보도였다라고 저희가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나온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오늘 모 매체의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제하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실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고 따라서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즉시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 분석해서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군의 지금 막 나온 국방부 대변인실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의 보도는 이제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단순 표류 한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추석 연휴죠. 또 고향 가는 분들, 여행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 바로 조금 전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내일이면 한가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팍팍한 한 해였지만 추석 연휴만큼은 가족 또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반백일, 정확히는 49일 만에 3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 월요일 검사 건수가 발견된 결과로 고무적인 숫자인데요. 국내 지역 감염은 23명, 수도권에서 서울이 11명, 경기 6명까지 17명입니다. 부산, 경북, 충북을 뺀 나머지 12개 지자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일 것을 기대하며 마음 설레는 시간입니다. 10명 중 8명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에 적지 않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경각심과 실천을 요청드립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전국적으로 2,759만 명, 하루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로는 30%가량 줄어든 숫자인데요. 특히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라는 응답이 90%를 넘겼습니다. 참고로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내셔야 하고요. 또 그냥 지나치면 좀 서운한 휴게소 국밥 한 그릇 올해는 때릴 수가 없습니다. 포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떡소떡 같은 간단한 음식만 판매를 한다고 하죠. 자,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노선별 원활한 구간, 또 공사 중인 구간, 총 소요 시간까지 CCTV 영상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앱 하이 쉰마루는요, 이 전국의 노선별 휴게소 위치 및 휴게소별 대표 메뉴, 또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유소 가격까지 소개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귀향길의 상징이죠. 서울역, 예년보다는 훨씬 한산한 모습입니다. 온라인 예매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매 창구도 전부 문을 닫았고요. 이 반면에 발열 체크줄이 길게 늘어선 이곳, 제주공항입니다. 제주도에는 추석 전후 일주일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전망인데요. 평소처럼 혼자 없어 예하고 환영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다들 우울증 걸릴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제주도는 비상입니다. 우선 여행객들 마스크 전부 강제고요. 증상이 있으면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오셨다고 후회하실 겁니다. 얌체 내지는 나는 괜찮겠지 하는 민폐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반대로 연휴가 그야말로 딴 나라 이야기인 곳 병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겐 별다른 휴일이 없습니다. 평일, 주말, 휴일, 연휴 관계없이 그저 교대 근무만 있을 뿐인데요. 특히 코로나 환자는 격리 상태로 지내야 하다 보니 모든 게 의료진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령 중증 환자의 기저귀, 또 시트 가리는 물론이고 매끼 식사도 챙겨야 합니다. 이 콧잔 등에는 영광의 상처가 아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추석이 제일 무섭기는 해요. 잘 놀러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집에만 계시던 몸이 안 좋으시던 분들한테 많이 옮겨가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상태가 좀 더 안 좋으시거든요. 보고 싶고 조만간 잠잠해지면 보러 갈게.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번 추석 때는 못 보긴 하는데 조만간 보러 갈 거예요. 아빠는 좀 따로 사셔가지고 일 때문에 그 코로나 터지고 못 본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네, 바쁘기도 바쁘거니와 혹시나 하는 감염 우려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야 집에 가려 한다라는 의료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추석이 또 다른 재확산을 불러오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가 개천절에도 집회를 열겠다라고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주최 측과 경찰 양측을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 이후에 확산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방역수칙 잘 지켜서 집회 열겠다라고 주장했고요. 경찰은 결국 신고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의료체계의 부담을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개천절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 조금 전에 결론이 나왔죠. 개천절 집회 안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주로 지금 관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허위에 기반한 비과학적인 허위, 선동에 의해서 지금 금지하고 있다. 이런 걸로 집회가 만약에 금지가 계속된다면 헌법이 어떻게 되겠는가. 헌법 수호 차원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을 저는 좀 강조를 했고요. 개천절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전환을 활용하여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이며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광복절 사전 신고된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집회 전후 피의자들의 주고받은 연락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광화문 일대에는 신고 인원의 50배가 넘는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불법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개천절에는 예정하신 집회는 계속해서 개최하실 예정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코로나 재확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시민을 느낍니다만은. 네, 발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코로나 관련 정치권 소식까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규 확진 30명대, 법원 개천절 집회 안 된다, 집행정지 기각입니다. 네, 제목하고 이제 신반장 읽는 거하고 좀 달랐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속보가 지금 막 나왔는데요. 그 8.15 비대위가 신청한 집회, 개천절 집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못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또 이제 집회 신청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이제 뭐 추후로 더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다 내려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기각 결정이 내려져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개천절 집회 관련 속보는 저희가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추석에는 정치권이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나서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뭐 그 점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장을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요. 문 대통령 내외가 오늘 점심즈음에서 서대문구에 있는 인왕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인왕시장은 문 대통령이 홍은동에 거주할 때 김정숙 여사가 자주 다니던 시장이라고 하고요.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카트를 끌면서 시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줄고 또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예년만 못하다 이런 상인들의 걱정에 위로를 전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추석이 지나면 주춤했던 경제가 다시 힘이 될 거다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자, 오늘 문 대통령 내외가 29만 9천 원어치의 장을 봤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러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추산한 4인 가족 기준 재래시장 차례상 비용이 2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샀고요. 여러 가지 제수용품들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추석 때 항상 공식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는 아마도 내일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보통 서울역 또는 용산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하잖아요.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풍경을 찾아보긴 힘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역과 용산역 귀성 인사는 생략했습니다. 대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민생행보 일환으로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을 찾아가서 상인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양말과 주얼리, 넥타이 등을 직접 이렇게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원래 남대문 시장에 오면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붐볐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면서 이 상인들의 아픔을 알고도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면 소비가 위축되니까 전통시장도 더 많이 위축이 되고
특히 남대문 시장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들, 외국의 구매자들로 붐비는 곳인데 코로나로 그게 많이 끊어지다 보니까 타격이 다른 데보다 더 클 겁니다. 좀 악수도 하고 술잔도 부닥치고 좀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연휴 기간 특별한 외부 행사 계획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이 경찰과 소방서를 찾아 격려하는 일정을 잡았다가 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계획을 접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신 어제 이 전남 구례의 섬진강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오늘은 유튜브 방송에 추석 인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알차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도 서민 가게도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석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추석은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무리 재난이 닥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전 국민 고용 소득보험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후 추석 연휴 기간 휴가를 가지 못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군 복무 중인 당원 자녀와 화상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아까 이제 양말과 주얼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통 주얼리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나요? 한글로? 그냥 뭐 보석이나 보석, 액세서리 같은 걸 액세서리,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길래 놀래서 물어보려고 했던 옛날에 거예요. 국반장이 좋아했던 가수 주얼리가 제가 참 좋아했는데. 네, 넘어가시죠. 네. 알았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 관련해서요. 일부 물량이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뭐 중간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단 물량에 속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400명이 넘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속보를 좀 다뤄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일부 지역 의료원에서 독감 백신 물량을 빼돌려서 직원 가족들에게 접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 중이라면서요. 네, 이 충청 북도가 세운 공공병원인 이 청주의료원인데요. 이제 이 청주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이 독감 백신을 몰래 바깥으로 갖고 나가서 불법으로 투약한 정황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면 직접 병원에 방문을 해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부 간호사들이 가족과 지인에게 접종을 한다면서 약제실에서 백신을 받아 집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예진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물론 이런 의혹도 불거졌고요. 물론 직원 또 할인까지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병원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99명이 조사 대상으로 올랐는데요. 의사가 6명, 간호사가 91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2명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병원 밖에서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신은 184명분인데요. 경찰은 의료원 예진표와 또 수납대금 자료, 직원 명단 자료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 반장, 독감 무료 백신을 맞은 8개월 아기가 마비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생후 8개월 된 남자아기가 지난 19일에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받았는데 다음 날부터 열이 나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22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가 최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자, 아이 부모는 이 대학병원 의료진 권고에 따라서 이 백신 부작용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전주시 보건소는 일단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이 해당 아기에게 접종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방 접종을 한 병원 측은 평소처럼 문진 등을 거쳐서 접종이 이뤄졌다면서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원인 조사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번 상온 노출 사고 이전에도 백신 온도 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죠? 네, 국회 보건복지 소속이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보건소와 민간병원 조사 대상인 86곳 가운데 26곳, 그러니까 30%만 백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병원의 냉장고는 최저 온도가 8.9도,
최고 온도가 10.7도로 백신 보관 기능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백신을 보관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효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적절하게 보관된 백신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백신마다 역가, 그러니까 효과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특히 수도 백신의 경우 생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독감 백신보다 훨씬 온도에 민감한데요. 아예 예방 기능이 없는 수준의 수치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 반장, 앞서 제가 속보로 얘기는 했지만요. 오늘 중에 개천절 집회를 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이 서울행정법원 조금 전에 결정이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이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5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고 하면서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자, 이 앞서 8.15 비대위 측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에 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이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는데요. 자,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었죠. 경찰은 당시에 집회 금지 처분은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면서 방역 당국이 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란 입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경찰의 처분이 유지가 된 겁니다. 아까 국장도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이 법원의 결정이 오늘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그 건에 대한 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8.15 비대위가 신청한 건 대면 집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범한 집회를 말하는 거고.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도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새한국 행동 이런 보수단체가 우리는 드라이브 스루로 하겠다라면서 차량 200대 집회를 신고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지금 따로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차량 집회가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결정도 오늘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속보 상황이네. 늦게까지 좀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니까 저희가 뉴스룸에 맡기죠. 그죠? 저를 보고 말씀. 오늘은 야근 안 해도 됩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개천절 대면 집회 안 된다. 집행정지 기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죠. 당초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예정이던 월성 1호기를 지난해 폐쇄 조치했는데요. 경제성이 낮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야당과 원자력계는 평가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1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죠. 대신 정치적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합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가동률이 거의 40%대로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도 그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적자 발전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야당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각종 수치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전기 판매 단가 등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9월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합니다.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영구정지 신청 자체가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야당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는 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산다. 결국 모든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엔 나왔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신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각종 설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 부당 결론 낸 듯 이런 보도와 함께
감사원이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감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감사원은 부인했지만 말입니다. 이 사안은 소위 탈원전 정책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의 당부에 관한. 하지만 다른 주장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추가 조사를 받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JTBC에 관련 없는 질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관이 의도를 갖고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른바 대선 득표율 41%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최 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원장께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녹취록을 확인하시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게 정말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네.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최 원장이 청와대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헌법의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책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임무를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성 질의까지 나왔습니다.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연세 많으셔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서분께서 그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7천억 들여서 월성 1호기를 세원전이나 다름없이 고쳐놓았는데 이걸 조기 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놓고 범여권으로 분류되죠. 정의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연자죄가 부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에서 미묘한 시기에 청와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례 감사였다고는 하지만 내용이 조금 민감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자문위 위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상임 위원들에겐 월급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자문료와 사례금이 사실상 월급처럼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목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 등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최 원장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업무 철저히 하세요. 주의를 줬다고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여권과 감사원의 갈등, 결국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때문인데요. 감사원이 추석 이후 결과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언론에선 피감자들이 마지막 직권 심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아직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바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감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는 게 더 빠를 듯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시작으로 김홍걸, 이상직 의원 논란에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엄중 낙연으로 불리죠. 이 대표의 엄중한 조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으며 가름말을 탔습니다.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이상직 의원은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서 키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제명과 탈당이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과의 뜻이 담긴 북한의 통지문을 접한 뒤엔 진상조사로 방향을 빠르게 틀었습니다. 당 내에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특위는 우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선방을 펼친 겁니다. 여기에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청년과 노동자 몫의 최고위원을 선임한 것도 이 대표의 공적으로 꼽힙니다. 또 4차 추경안을 야당과 협의하에 통과시키며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1등을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우분투 하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문제는 뒷수습에 집중을 하느라 눈에 띄는 한 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대표는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하죠. 오늘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를 아웃복서, 이 지사를 인파이터에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아웃복서의 대명사죠.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이 대표 현재까진 나비처럼 날며 현란한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젠 벌처럼 쏠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포인트를 따겠죠. 이 대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대표가 앞장섰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기억하시죠? 이 대표가 뻗은 회심의 한 방, 비록 대폭 수정되는 운명을 맞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임기 이제 딱 반년 6개월 남았습니다. 벌처럼 쏘는 이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또 늦어지나? 네, 월성 1호기 감사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막판에 진술을 대거 바꿨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조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감사원도 오늘 자료를 냈죠. 그러니까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오늘 입장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또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속보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법원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는 거죠? 네, 이 청주지법이요. 이 청주지검이 청구한 정 의원에 대한 첩표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청주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를 했습니다. 자, 청주지법은 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8차례에 걸쳐서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청주지검은 오늘 중으로 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에는요.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 구금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이 되면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됩니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라면요. 아무래도 원내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탄 국회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이 당에서 여러 차례
이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전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를 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지지의 글을 올렸다고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종순 의원 측에서 입장이 나온 건 있어요? 일단 이 정종순 의원 측 관계자는요.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검찰에 전하고 연계를 요청했다면서 지난 26일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 검찰이 수사 일정상 어렵다고 해놓고 갑자기 체포영장에 체포동의 요구서까지 나와 황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의 권고대로 자진 출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체포동의 요구서까지 신청한 이유는 다음 달 15일에 그러니까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총선 바로 다음 날이었죠.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 90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경실련이 무소속 김홍걸 의원하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실련이 오늘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두 의원이 공직윤리법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해서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10억 원이 넘는 분양권 등을 조 의원은 예금과 채권 8억 7천만 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졌는데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방안을 요청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통화가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약 한 35분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안이 성사돼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겠다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러시아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직접 러시아산 백신을 맞고 가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또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유명희 본부장이 이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서 WTO 발전의 최적임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유 본부장에 대한 러시아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유 본부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세계무역기구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해외 소식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20여 년치 소득 신고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지금 보도를 했는데, 자,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과 집권 1년 차인 2017년에 연방 소득세로 각각 $750, 우리 돈 약 176만 원을 낸 것을 제외하면 최근 15년 가운데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지 않은 이유는 이 수입보다 손실이 더 크다라고 신고를 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뉴욕타임즈는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던 리얼리티 쇼와 각종 계약 등으로 2018년까지 $4억 이상을 벌었고, 그리고 이 건물 등에 투자해서 1억 7,65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제대로 세금을 냈다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75억 원 정도의 세금을 그 이상을 냈을 거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다른 후보들은 납세 내용을 다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하지 않아 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뭐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짜 뉴스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구체적인 해명 자료는 따로 내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도 이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아버지는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 이렇게 엄호에 나섰습니다. 네. 자, 내일 오전 이제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열리죠. 고 반장도 라이브로 볼 거죠.
근데 내일 정치부회가 없어서 어떡하지? 아쉽네요. 예. 네, 큰일 났네. 연휴 끝나고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시. 네, 좋아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또 늦어지나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시설 추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동안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부실 수사로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고 오히려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와 휴가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그리고 곧바로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고 27일까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썼습니다. 야권에서는요, 병가는 휴가 명령서가 없고 또 실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날에도 병가를 쓴 점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또 개인 휴가는 2차 병가가 끝난 다음 복귀하지 않고, 즉 탈영 상태에서 추후에 휴가 처리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자,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보좌관이 1차 병가가 끝나는 14일, 그리고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인 21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상급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겁니다. 병가 연장과 개인 휴가 사용을 신청을 했고 이 부대장이 당시 구두로 승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승인이 있었던 만큼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국무이탈죄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또 보좌관의 전화에도 위계나 외압은 없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 결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야당의 주장은 이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합니다. 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과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작년 12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올해 9월 정기국회 한 달 내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흔들기로 남긴 것은 고성과 가짜 뉴스뿐입니다. 자, 하지만 같은 수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요, 검찰이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국무 이탈인데도, 자, 이번 사건도 휴가 명령서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이 무혐의로 판단한 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로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 그다음 이 결정에 대한 불법 절차가 서울고검에 대한 항고가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일방으로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2차 병가가 끝난 건 23일인데 휴가 명령서는 25일에서야 발급이 됩니다. 검찰은 이미 21일에 구두 승인이 났기 때문에 25일에 명령서가 발급된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구두 승인이 이뤄진 이후 그 절차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에 비춰보면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부실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휴가가 구두로 이제 그 승인이 되면 연장 조치를 할 때 SNS 등을 활용해서 개인에게 이제 휴가증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 방금 말씀 6월 23일 금요일 9시까지는 이게 휴가 명령서가 SNS나 본인한테 발급이 됐어야 돼요. 6월 25일 9시 반경에 휴가 명령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 원칙에서 일단 벗어난 거죠? 휴가 명령이 이제 발령이 되지 않고 뒤에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 자, 그리고 검찰은요, 추미애 장관과 당시 보좌관이 나눈 메신저 내용도 공개를 했죠. 자, 보좌관이 부대 장교에게 전화한 당일 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 병가를 연장한 6월 14일 이 보좌관은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아들 건은 처리를 했고, 자,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병가가 끝나가던 6월 21일에는요. 추미애 장관이 먼저 보좌관에게 이 아들 군 부대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보내고 아들이 한 의원에 있으니까 좀 연락을 취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좌관 해당 장교에게 병가를 더 연장해달라고 임의 요청을 했고 예외적인 상황이라 검토한 다음 연락을 주기로 했다는 이 통화 내용을 추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이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이 휴가 연장과 관련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보좌관인 추 씨가 보고를 한 건 엄마니까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자, 검찰은 이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을 옹호해왔던 민주당 지도부도 이 추 장관과 보좌관의 연락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적법한 어떤 법령 절차에 따라서 휴가 안내 과정을 이제 보좌관이 도와준 거로 추정이 돼요. 추미애 장관이 그 병사의 엄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제 부당한 압력을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그 휴가 연장과 관련돼서 이제 그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거를 이제 아는 거죠. 자,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요. 추미애 장관이 직접 번호를 건넸고 보좌관이 보고까지 한 건 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해보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그동안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자, 이 같은 답변들 때문입니다.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해.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적 없고 들으신 것처럼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도 몰랐다라고 했죠.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건넸고 이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의 주장처럼 번호를 건넨 것만으로 이 전화를 해 휴가 연장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야당은 이 번호를 가지고 있으라고 전달한 건 아니지 않겠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급부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분명히 전화를 걸어보라는 뜻일 텐데 검찰과 추 장관 측은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모른다. 보좌관이 모두 알아서 했다. 이렇게 꼬리끄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무혐의의 민주당 검찰 결과 받아들여야 국민의힘 무도한 일 특검 추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게 1월이죠. 그러니까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가 어제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그 내용을 얘기했죠. 추 장관 아들 등 이제 모든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고요. 하지만 오늘 국민의힘은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밝힌 내용은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온라인 의원총회를 오늘 열었는데요. 수사 결과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모두 무혐의라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 사건을 털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총체적인 수사 부실이라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무리한 결론을 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을 이제 고반장이 소개했는데 그게 맞다고 해도 현행법상 위증죄로 처벌은 어려운 거죠? 네, 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가 위증죄가 되려면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 관련해서 관여한 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기관장은 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자,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나 예결위, 대정부 질문 등의 이 기관장으로 나와서 관련 발언을 했지만 증인 선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만 한 시민단체는 이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나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 고발 조치를 했군요. 민주당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 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사 결과에 대한 향후 당의 입장이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어제 당에서 이미 했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을 향해선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의 추장관 흔들기가 남긴 건 고성과 가짜뉴스뿐이라면서 앞으로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 잡기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앞서 조 반장이 발제했지만 오늘이 이제 이낙연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은 그런 날이었죠. 이제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소개해봤고요. 하지만 당 내에서도 공정과 관련된 문제였던 만큼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휴가 문제로 생긴 일이라 젊은이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나 젊은이들이 공정한 사다리가 파괴된 거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갖고 있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렬하다는 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성하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곧바로 입장문을 냈죠.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개혁에 더 주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추 장관 아들 측의 입장도 들어보니까요. 애초부터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추 장관 아들의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는 사건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했고요. 또 지휘관으로부터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령은 말로 하는 것이다. 문서가 없다고 명령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필이라 모르는 것일까요? 라고도 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을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 반장, 역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가 미복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지만요. 아직도 남은 수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자대를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라고 하거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되도록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참모들로부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추 장관은 청탁은 없었고 아들이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했고 영어 실력이 괜찮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를 내서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또한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의 공방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당초 대검에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동부지검이 밀어붙였다. 이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죠. 네, 이 동부지검이 지난주에 이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를 했고 지난 주말 사이에 대검과 동부지검 간에 언제 발표를 할지 여부를 두고 좀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은 조남권 이 대검 차장이 주도한 하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 대검 지휘부 가운데에서는 일부 좀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원 장교했던 이 김모 대위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이 추 장관 아들에게 3차 휴가 연장이 승인됐다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지시를 했다가 추가 조사에서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동부지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휴가 처리 통보를 받았다는 추 장관 아들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 이 같은 결과를 낸 걸로 보이고요. 자, 김관정 동부지검장도 이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더라도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추석 전 그러니까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최 반장도 소개했지만요. 추 장관과 전 보좌관과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 지금 국민의힘 측이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부가 어제 오전에 결정이 됐다는 거죠. 네, 지금 뭐 그 관련 이 규정이 바뀌면서 형사사건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당초 네. 동부지검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검찰청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열고 거기에 결정에 따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오전 공개심의위가 열렸고요. 만장일치로 이 공개를 하라라고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요. 뭐 아까 제가 집중발제 소개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추 장관이 저렇게 관련된 장교의 번호를 직접 뭐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던 추 장관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이 휴가 연장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뭐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 장관을 이 서면 조사만으로 수사를 마치는 게 맞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검찰은 이 보좌관이 문의한 것 자체가 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할 여지는 없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최초에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측에서요. 추미애 장관과 여권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이 현모 전 병장은 이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던 날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 복귀일이 지났음에도 복귀를 하지 않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복귀하지 않느냐며 독촉을 했다라고 하면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던 당사자인데요. 자, 그동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했었고요. 이 황희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범 세력도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도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현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공익제보로 볼 수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당직사병은 6월 25일 일요일 날 당직사병입니다. 그리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것이 별센 마크단 6번 다른 부대 상관이 와서 마치 위압에 의해서 미복귀를 휴가로 처리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 오늘의 증언입니다.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땐 전형적인 가짜 뉴스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 고발 사유는 탄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추 장관 아들이 휴가 당시 현 씨의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 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황희 의원 등이 당직 사병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수요일 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등 책임을 묻고 증거와 녹취록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희 민주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당직 사병에게 저의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어 대학원 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제 미력이라도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 씨의 실명이 공개된 이후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찾아가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댓글을 남기는 등 일이 있었고 이후 현 씨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닫았는데요. 황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특히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당직 사병에 대해서 과한 관심이라든가 공격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검찰 수사 결과는 나왔지만요.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다음 달 국감에서도 또 추미애 법무장관을 둘러싼 또 여야의 공방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무혐의에 민주 받아들여야 국민의힘 특검 추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귀성 대신 축캉스 국내 공항 북적입니다. 명절에 쉽사리 듣기 힘든 당부가 쏟아지고 있죠. 가족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달라.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국내 공항 추석 바캉스로 붐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에서도 그냥 그런 분위기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참아가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죠. 특히 놀러 갔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방역 원칙이 느슨해질까 걱정입니다. 제가 매년 추석 때마다 다정의 가족분들께 끝날 때 인사 말씀 올려왔는데 대부분 고향길 운전 조심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마스크와 거리두기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로 끝맺을까 합니다. 꽉 차 보이던 추석 보름달도 시간이 가면 기울죠. 코로나도 언젠가는 진정세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려보면서 다정의 가족분들 모두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장들도 추석 연휴 잘 보내고요. 방역 원칙 잘 지키고 고반장은 내일 이제 라이브로 봐야지. 미국 대선 토론회 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보겠습니다. 집에서 예. 카톡 할게요. 네.